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김연정이라고 해요. 지금 부산에 살고 있긴 하지만 저는 부산 출신은 아니고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 남편을 만나게 됐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타지 출신으로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는 공통점 외에도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좀 특별한 애틋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틋함을 여지없이 깨트리게 하는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흔하지 않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어요. 어릴 때 여동생이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가버렸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갓 들어갔을 때 5살밖에 되지 않았던 동생이 몹쓸 병에 걸렸고 끝내 그 병을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동생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 기억뿐만 아니라 동생과 함께 놀았던 행복한 기억 또한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슬프고 힘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동생을 잃은 슬픔과 상처가 깊으셨는데 특히 엄마는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병이 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 증세는 많이 나아졌지만 다시는 동생과 함께 우리 네 식구가 함께 했던 그 완벽한 시절처럼 환하게 웃지는 못하셨죠. 엄마의 담당이와 아빠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와 상의를 하기도 했지만 엄마는 그것이 동생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거부하셨어요. 대신 정기적으로 보육원 봉사를 나가시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셨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웃음과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저도 엄마를 따라 보육원 봉사를 다녔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육원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편도 만나게 됐어요. 대학교 2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쯤 제가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 남편이 새로운 봉사 지원자로 참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에게도 보육원 봉사활동은 치유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했거든요. 어머, 봉사활동을 결심하신 동기가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한테도 봉사활동은 치유예요. 여기 와서 힐링하고 간답니다. 보육원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셨어요? 보니까 아이들 다루는 게 많이 익숙해 보이시더라고요. 아이들이랑 많이 친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네,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보육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이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고등학생이 되면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데려가 달라고 쫄랐죠. 보육원 봉사활동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외롭게 자랐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동생을 잃었어요. 아주 나쁜 병이었대요. 동생을 보내고 엄마도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죠. 그랬는데 보육원 봉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조금씩 슬픔을 극복하시기 시작했어요. 봉사를 나와보니까 엄마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 와서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고 말이에요. 오, 정말 비슷하네요. 상황은 다르지만 감정적인 면에서 너무 공감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늘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고 고팠어요.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에 봉사활동을 하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보육원 봉사활동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엄마 사랑이 고픈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진심을 다할 자신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초보라서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남편은 아이들이 자기를 따르고 와서 안길 때만큼 평온한 힐링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보육원 봉사활동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치유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나누면서 남편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연인 사이가 됐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해에 대학을 졸업했고 그 해에 바로 남편은 부산에 있는 F&B 회사의 즉석식품 개발 부서에, 저 역시 부산에 있는 유아복 브랜드의 마케팅 부서에 나란히 입사했습니다. 둘 다 결핍의 상처를 갖고 있었기에 하루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둘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었거든요. 그 마음으로 취업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었지만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만 하면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고 아이 키울 생각을 하면 살림살이가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아이가 금방 찾아와 주진 않았고 결혼한 지 올해로 5년 차가 됐지만 아직 아이는 없어요. 아이를 낳고 더욱 풍성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저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하듯이 평온하기만 했던 우리 부부에게 작년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파장이 생각보다 크게 이어졌어요. 작년에 일어난 변화란 것이 시아버지의 재혼입니다. 시아버지는 안동에 살고 계셨고 저희 부부는 부산에 살고 있었지만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되도록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어요. 부산에서 안동까지 편도로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주말이면 부산 시내가 말도 막히게 막혀요. 특히 부산을 빠져나가는 터널 주변은 정말 말도 못한답니다. 서울보다야 덜하겠지만 부산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실 주말에 안동을 다녀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늘 좋은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인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렇게 살갑게 가까운 부자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끈끈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말은 안 해도 부자 사이에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재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교제하는 여자분이 있었던 적도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더 자주 찾아뵈려고 애썼던 거고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아버지를 찾아뵈려고 안동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언질이나 조짐도 없이 새어머니가 될 분이라며 여자분 한 분을 남편과 제게 소개하시는 거였어요. 솔직히 너무 젊어서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 아버님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시죠. 이는 너무 놀라서 턱이 빠지려는 것 같아요. 저도 놀라긴 했는데 그보다 너무 젊은 분이셔서 그게 더 놀라워요. 아유, 너무 젊으시고 미인이세요. 아버님 축하드려요. 뭐 그렇게 놀랄 정도냐. 자네가 올해 44이라고 했나? 그렇지? 44이면 아버님이 64이시니까 20살 차이가 나시는 거네요. 20살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아버님보다 한참 젊어 보이시는 게 당연한 거긴 하네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44까지 안 되어 보이세요. 34이라고 해도 충분히 믿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제 또래라고 해도 크게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보이세요. 관리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또래로 보이는 여자를 제 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시아버지가 정상으로 보였겠어요? 게다가 한마디 상의는커녕 언질이나 조짐 비슷한 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20살이 어린데 30살이 어리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이 젊어 보이는 여자라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차림은 단정한 편이었지만 분위기 같은 것들이 그리 고상해 보이지는 않았던 점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드는 생각도 많고 머리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남편은 한동안 잠자코 있더니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댔어요. 남편의 반응은 저보다 훨씬 더 격했고 시부에게 드러내놓고 반대 의사를 밝히더군요. 굳이 결혼까지 하시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면 우선 좋은 관계를 지내보시죠.
원하시면 같이 사시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재혼이라니요. 그렇게 바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까지 진행하시는 건 반대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요, 두 분 좋은 사이로 편하게 조금 더 지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교제하신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도 않으신데, 갑자기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내보시는 게 어떠세요? 남편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하길래 저도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바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아비가 젊은 시절 혼자 되어서 이날까지 여자 한 번 만난 적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살다가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한다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뭐? 반대라고? 내가 이 나이에 너희들 허락받고 결혼해야 하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허락받으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한 거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고 합쳐 살 생각이니 그렇게 알아. 시아버지는 그렇게 역정을 내셨고 기어이 결혼을 강행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시더니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새해 맞이하러 시댁에 간 날 들은 거예요. 새해 시작부터 어이가 없었죠. 축하드린다는 말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데 진짜 그 말이 왜 그렇게 안 나오던지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남편이 더 놀란 것 같았고 임신 얘기를 들을 때부터 이미 표정도 굳었고 입을 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라도 먼저 입을 떼야 했는데 도통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45이 되신 건데 제 주변에도 40 넘어 아이 낳은 산모들이 있긴 했지만 45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긴 했어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뭐라고 해요? 괜찮대요? 병원에서 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뭐 그렇게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얘기들을 애둘러 했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애꿎은 시어머니 나이나 건강 걱정을 하는 걸로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의 소리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 버렸어요. 아니 아버님, 근데 올해 아버님 연세가 몇인데 지금 자식을 보신다는 건지 솔직히 걱정보다 황당하네요. 지금 임신을 하셔서 아이를 낳으시면 그 애를 어떻게 키우시려고 그러세요? 어머님은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어쩌시려고. 두짜두짜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축하한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게 축하한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나이 얘기만 주야장창하는 거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냐? 60 넘어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자식도 볼 수 있지. 그게 무슨 대수라고 호들갑이야. 호들갑을 떨면서 축하를 해도 시원찮을 일 아니냐고. 애비야 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애미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 너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불편한 내색을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거들긴 하더라고요. 요즘 다들 영양 상태도 좋고 의술도 좋아서 40 넘은 산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게다가 다들 결혼도 늦게 해서 더 그런 것 같더라. 뭐 내가 노산이긴 하지. 그렇지만 아주 없는 경우도 아니고 우리 엄마 시절에도 10 넘어 늦둥이 보는 집들도 있고 그랬거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고 아무도 궁금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말을 한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시어머니가 완전 여우 같았던 게 뭔 줄 아세요? 시아버지가 화난 걸 무마시켜 주려는 것처럼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시아버지를 돌아보면서 콧소리까지 섞어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근데 나 애까지 가져서 애들한테 미운 털 더 제대로 박힌 것 같아요. 어떡하죠? 시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리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툴툴거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희 부부 다 들으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여간 여러모로 불편한 새해맞이였어요. 시댁에서 내내 썩은 표정으로 있던 남편은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볼멘 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왜 저러시는 거래. 그 연세에 20살이나 어린 여자랑
기어이 시까지 올리고 결혼한다 그러는 것도 간신히 참았는데 이제는 뭐 임신? 남부럽게 정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노망 나신 거 아니야? 그 연세에 자식 욕심이 웬 말이냐고. 아유, 그러게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해. 아버님도 아버님이시지만 어머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실까?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몸에 좋은 거 드시고 가끔 여행이나 다니시면서 편하게 즐기며 사실 것이지. 뭔 자식을 보겠다고. 쉬지 않고 툴툴거리는 남편이었지만 남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다 자기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인 거죠. 남편이나 저나 결혼할 때도 그랬고 나중이라도 부모 재산으로 덕볼 생각 같은 건 애당초 없는 사람들이라 혹시라도 시아버지 재산이 축나거나 유산 문제로 불만을 가지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연세에 이제 애를 낳아서 모아놓은 재산 쏟아붓는 걸 떠나서 애 키운다고 무리하며 건강이라도 해치거나 그러시진 않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랍니다. 그런 남편 마음을 잘 알기에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기 마음 다 알아. 아버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그치?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생겼다는 아이를 말이야.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당연히 낳아야 되는 걸로 말씀하시잖아. 그것도 저렇게 좋아하시면서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몸에 좋은 거 드시고 여행 다니시는 것 이상으로 아이 크는 거 보는 재미로 행복하시길 바라는 수밖에. 어머님도 어머님이시지만 아버님도 몸에 좋은 것들로 잘 챙겨 드실 수 있게 내가 잘 살필게. 저는 그렇게 남편을 위로하면서 저 스스로도 시아버지를 이해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산다를 코앞에 두고 시아버지가 충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나 정말 기가 막혀서 글로 쓰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글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저희 아이로 키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육아를 맡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완벽한 저희 부부 자식으로 키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확실하고 완벽한 너희들 자식으로 키우라는 거다. 알겠니? 어차피 너희들은 내 자식 문제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지 않니? 그래서 입양하자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말이야. 생판 남의 집 애를 데려다 키울 생각도 않은 애들이니 어려운 일도 아닐 거야. 내 핏줄이지 않느냐. 핏줄이라는 게 말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그런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지.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너희들도 결국은 핏줄이 당길 거란 말이다. 그러니 애가 태어나는 대로 바로 입양할 수 있게 미리 절차 같은 것들 다 알아두도록 해라. 그러면서 아예 통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하시겠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 연세에 임신을 하셔서 그 자식을 낳겠다고 하셨던 것도 그래요. 결국에는 두 분 인생이니까 사실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건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두 분 자식을 저희 부부 아이로 키우라니요. 정식 입양 절차를 밟으라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이지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덧붙여 뱉는 말씀이 더 열이 받치는 거죠. 우리는 늙고 기운 없어서 애 못 키운다. 어차피 애 낳으면 육아는 너희들한테 맡길 계획이었어. 근데 그냥 애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야 니들 자식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애 낳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늙고 기운 없어서 애를 못 키운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에게는, 더욱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되는 얘기인데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게다가 오히려 그걸로 아버님 주장에 당위성까지 부여하시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다니요. 저는 정말이지 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제 남편 문제로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아버지 말씀처럼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말했듯이 남편과 저는 둘 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결혼도 일찍 한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피임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반대로 아이 소식을 매달 기다렸어요. 1년 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실망스러운 걸 떠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부부가 둘 다 아직 많이 어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렇게 자연 임신을 기다린 지 3년쯤 됐을 때 결국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정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로 체외 수정도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식으로도 남편과 저의 아이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았기에 저 또한 남편 못지않게 아이를 낳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상처가 더 걱정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를 못 가지면 어때? 자기만 괜찮으면 나는 입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사실 우리 애를 낳더라도 입양에 대해서는 언젠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 우리 자식 여럿 낳아서 기르는 것도 좋지만 자기도 그렇고 나도 보육원 봉사도 오래 했고 특별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자식을 낳더라도 우리가 능력만 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서운하지 않아? 자기 닮은 예쁜 딸 낳아서 예쁜 옷 맞춰 입고 다니고 싶다고 했잖아. 그걸 못 해주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 아, 자꾸 이럴 거야? 이게 뭐가 미안할 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반대로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가지는 거면 자기는 나 원망할 거야? 나한테 서운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 알았어. 자기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미안하다는 얘기도 마음 약한 소리도 더는 안 할게.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는 나도 대찬성이야. 우리가 지금도 보육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잖아. 자기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 남편도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고 그렇게 입양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어요. 그렇다고 바로 입양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을 좀 두고 싶은 생각에 미뤄오고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입양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시아버지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 문제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는지 많이 참으시긴 하더라고요. 현대의학으로도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니 어쩌겠니? 아이 그래 알았다. 그래도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운다는 게 그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셨을 텐데 다른 말은 못하고 속으로 화를 삭히시는 게 너무 보였어요. 그러니 시아버지에게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래저래 미루고 있었던 거지 곧 입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거죠. 그런 저희였기에 또한 시아버지도 그런 저희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는 게 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긴 말하기도 싫어서 그럴 수 없다는 의사표현만 분명하게 했던 건데 시아버지는 그런 저희에게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너희들 의견을 묻는 게 아니다. 아이 그렇게 하라는 거라고. 어디서 못한다 안 한다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런 소리는 듣기도 싫고 소용없으니 잔말 말고 애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도 미리 사놓고 입양 절차도 알아보도록 해. 그럴 수 없다는 똑같은 말을 다시 할 기운도 없을 정도로 진이 다 빠지는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옆에서 어이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기가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 걸 보면 아들인 모양이야. 끊어질 뻔한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 거 아니니?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 따르도록 해. 우리도 애 보내놓고 나몰라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아빠 엄마가 키우는 게 애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니겠니? 좋은 일 앞두고 큰 소리 낼 건 뭐 있어. 어차피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 할 텐데 기분 좋게 그러겠습니다 하고 가렴. 도대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남편이 폭발하지 않고 베기겠어요? 아니 어머님,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지금이 조선시대냐고요. 요즘 세상에 대가 끊어질 걱정을 누가 한다고 그러세요. 아버님 자식을 저희 자식으로 입양해서 키우라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말할 것도 없어. 아버지,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라고요.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도 정상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 포기하세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길게 한 건 아니었지만 정신 나간 짓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나와버려서 그러는지 시아버지도 연락을 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산통이와 병원에 간다며 제게 연락을 하셨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출산이고 뭐고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모르는 척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친동생이 태어나는 건데 보러 가야 하지 않겠냐길래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태어난 아이는 시어머니의 말처럼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얼굴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시아버지마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미 산정검사를 통해 감지된 것이라 사전에 다 고지를 했고 동의를 하셔서 출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도리어 의아해하면서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할 것도 없이 빤한 스토리인 거죠. 산정검사를 통해서 이미 다운 증후군인 걸 알고 있는 상태였고 병원에서 사실을 고지하고 의사를 물었음에도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시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숨기고 출산을 강행한 것이 뭐겠어요? 의문스러운 건 시어머니가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냐는 거였는데 의사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시아버지는 그 길로 시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가서는 대차게 시어머니의 뺨을 쳐올리더니 제가 궁금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하더군요. 이 사기꾼 같은 년 어디서 사기를 치는 거야? 다운 증후군인 애를 낳아놓고 계약서에 적힌 돈을 제대로 다 받아갈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 약속했던 돈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계약서라니요? 약속했던 돈이라니요? 60대 중반인 시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20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그리고 결혼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금방 임신까지 하더니 그 애를 저희 자식으로 입양해 키우라고 한 것만 해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는 지금부터랍니다.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말하자면 위장 결혼을 한 관계였어요. 뭐를 위한 위장 결혼이냐고요? 저희 부부가 남의 자식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게 영 못마땅했던 시아버지가 어떻게든 자기 핏줄이 섞인 애를 키우게 하려고 시어머니와 계약을 한 거였어요. 이거 뭐 현대판 씨바지도 아니고 그야말로 말입못이었죠. 수년 전에 그런 식의 현대판 씨바지, 대리모 같은 걸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중개인 집단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된 걸 본 적이 있긴 했지만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 말이에요. 게다가 그 일이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다니요. 정말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그런 계약을 마흔도 훌쩍 넘은 여자랑 하는 거야. 아버님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가임기라고 할 수도 없는 여자랑 그런 계약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럴 리가 없지. 나도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병원 기록 보니까 그 여자 나이도 가짜였더라. 34시더라고. 정말이야? 어쩐지 너무 젊어 보인다 했어. 그런데 도대체 그런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래? 아니, 구하신 건가? 무튼 중개인 같은 걸 끼고 하신 걸까? 뭘 어떤 식으로 알아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약서까지 작성한 명백한 계약 관계였어. 그 여자가 보여주길래 계약서를 봤는데 착수금을 받고 결혼을 한 거고 아이를 낳으면 잔금을 지급하고 자연스럽게 이혼할 예정이었던 거래. 어머,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아버님이 아시면 아이 포기하라고 할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 받을 수 있는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걱정돼서 애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잖아. 그랬겠지.
다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는 또 시간이 한참 더 걸릴 뿐만 아니라 다시 임신이 바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미친 거라니까. 노망이 나신 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짓까지 벌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 여자는 아버지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개거품 물고 난리도 아니더라. 방금 애를 낳은 여자가 맞나 싶었더라고.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아버님은 물론이고 그 여자도 들여다볼 필요 없다고 했지만 돌봐줄 사람도 없이 병원에 있는 걸 알면서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퇴원하면 어떻게 할 건지, 아버님이랑 얘기가 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볼 겸 그 여자를 찾아갔죠. 근데 마침 시아버지도 병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랑 같은 생각으로 정리를 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계약대로 애를 낳아줬는데 돈을 못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연히 계약서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계약서 어디에 다은증후군 이내는 안 된다는 말이 있기라도 한가 말이에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계약대로 이행을 한 거라고요. 약속한 돈은 제대로 입금해 주셔야겠어요. 어디서 소리를 지르며 바라기야. 그런다고 그 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무슨 할 말 있다고 이 난리야. 사람도 화나게 해서 한 대 더 맞고 싶어서 그래? 뭐 계약서에 다은증후군에는 안 된다는 명시가 없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아 누가 그딴 걸 계약서에 쓰냐. 어디서 개수작이야 개수작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애 낳아주는 건 불법인데 그 계약서로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아 나는 절대로 돈 못 줘. 마음 같아서는 결혼할 때 준 착수금도 도로 뱉어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도 사정을 봐서 병원비는 내줄 테니까 그 몸 추스르는 대로 애 데리고 퇴원해. 그 애 데리고 내 집에 들어올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마. 알았어? 내가 그놈의 집구석에 왜 들어가. 돈 때문에 참고 살았던 것도 죽을 맛이었는데 다 늙어 빠진 영감 냄새 맡으면서 내가 그 집에 살 이유가 없지. 걱정도 팔자네.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돈 못 준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돈 받아낼 방법 찾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애당초 나는 낳을 마음도 없었던 애를 내가 왜 데려가요? 그쪽이 필요해서 돈까지 주면서 낳아달라고 한 애잖아. 그런 애를 왜 내가 데려가냐고요? 기가 막혀서 계약서대로 나한테는 입금이나 하고 저희는 그쪽에서 데려다 키우라고요. 아 그리고 맞아. 손찌검. 내 뺨 후려친 거나 그거 진단서 받아놨어요. 애 낳은 지 하루도 안 지난 여자 뺨을 그렇게 후려쳐요? 이건 폭행이지. 그리고 엄연히 법적으로 내가 마누라인데 이거 가정폭력이야. 그럼 제가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 내가 제대로 다 알아볼 거야. 헛소리 작작해. 가정폭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사기꾼 년이 내 마누라로 인정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년이 아주 도끼가 가득 차서는 저 무서운 년. 내가 너 같은 년은 살다 처음 본다. 폭행죄로 고소할 테면 어디 해봐. 마음대로 하라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그 돈 못 줘. 그리고 애도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리셨고 그런 시아버지의 뒤통수에 대고 그 여자는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통에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대리모가 불법이지만 대리모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들도 있고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뉴스로 본 사례들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아이를 낳아주기로 한 대리모가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는 동안 모성애가 생겨버려 아이를 줄 수 없다면서 소송을 건다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나요? 근데 이 여자는 정말로 어떻게 된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원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날 거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출산을 해놓고 그 아이한테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 돈이나 챙기고 애를 떠넘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죠.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하여간 시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고 그 여자는 돈도 받아내야 하고 애도 떠넘겨야 하니
그 둘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퇴원일이 가까워져 오니까 그 여자는 안 되겠던지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좋은 관계를 엮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연은 인연인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영감탱이 아니 그쪽 아버지가 내 연락을 통 안 받고 대꾸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용건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좋은 마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오래 있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스토커도 아니고 자꾸 연락을 하셔서 그만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스팸 처리를 하든 차단을 하든 아무리 연락하셔도 이젠 받지도 않을 겁니다. 아유 하여간 빡빡한 아드님이라니까. 알았어요. 뭘 그렇게 청색을 하고 그래요? 일단 좀 앉아요. 올려다 보려니 목도 너무 아프네. 아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얘기가 아니니까 앉아서 들어요. 응? 그냥 말씀하세요. 저희가 편한 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아드님 며느리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어? 일단 좀 들어봐. 내가 이제 곧 퇴원을 할 거란 말이죠. 병원비 정산은 해준다고 했으니 그건 됐고 잔금 받아내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도 이렇게 빈손으로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어요. 하여간 퇴원하면 애도 같이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내가 저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사실 나는 지금 있을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당장 어디 빌붙을 친구부터 알아봐야 하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나 태어나는 날 와서 저 애를 좀 데려가 줬으면 하는 거야. 동생이잖아. 안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더 들을 것도 없어. 나가자. 이딴 헛소리 들을 거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왔더니 역시 오는 게 아니었어. 이런 미친 여자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신은 정말로 인간도 아니야.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여기 병원이잖아. 너무 그렇게 큰 소리로 그러지 말고 좋게 이야기해. 응? 이것 보세요. 저희는 아이를 입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저희는 아이를 낳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인데 그건 무시하고 마음대로 낳은 아이를 이제 와서 저희더러 데려가라니요. 동생이지 않냐고요? 기가 막혀서. 이봐요. 댁이 뱃속에 품고 있다가 배 아파서 낳은 댁 아들입니다. 모성애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양심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건지 모르냐고요. 뭘 또 그렇게 어려운 말 써가면서 거창하게 그래? 사람 기죽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애를 입양을 하든 말든 그건 내가 상관할 게 아니고 그냥 나 태어나는 날 와서 애만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 뒤로 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 그건 그 집안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난 상관없으니까 뭐 일단 내가 태어날 수만 있게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걸 왜 저희한테 그러시냐고요. 아버님이랑 두 분이서 해결을 하셔야죠. 그게 안 되면 빌붙을 친구 집 알아보시는 것처럼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분을 찾아보시거나 하실 일이지. 저희한테 뭘 어쩌라고 자꾸 연락을 하시나요? 그런 용건이시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이 사람 얘기처럼 저희는 앞으로 아무리 연락하셔도 안 받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제발 나 좀 도와줘요. 내가 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 엄마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에 도망갔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걸핏하면 다 때려 부수고 나도 숱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집을 나와버렸지 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렇게 구질구질한 얘기 나도 안 하고 싶고 아드님 며느님도 안 듣고 싶을 거잖아. 서로 피차 불편하고 힘든 얘기 안 할 수 있게 그냥 나 좀 도와줘. 부탁할게. 그냥 좀 도와달라고요? 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게 뭐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들만 겪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다고 다들 그쪽처럼 인생 막 살진 않아요. 그리고 그쪽처럼 삐뚤어진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힘들게 살았다는 걸로 뭔가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내가 더 들을 것도 없다고 했잖아. 더 듣고 있을 가치가 없어. 그만 가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쪽은 물론이고 아버지와도 연락 끊고 살 작정이니까 저희한테 뭔가를 얻어내거나 도움받을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희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더 이상 이 일에 아무런 관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저희를 이 일에 연루시키지 마십시오. 남편은 그 여자에게 한 말은 빈말도 아니고 과장된 말도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있는 병원에서 나온 후 남편은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하지 않을 거다. 그 여자와 둘이 알아서 해결하든 말든 그것도 관심 없다면서 부모 자식 인연도 끊을 거라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물론 시아버지와의 모든 연락을 정말로 차단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손절을 한 거죠. 남편은 그렇게 했어도 저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차단까지는 못하고 시아버지가 남겨두는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확인만 하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100번 양보한 거라며 그 여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애를 데려다 키우라고 하셨대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여전히 자신은 계약대로 다 이행을 한 것이니 애를 데려가고 약속한 잔금을 치르라면서 맞서고 있다고 하고요. 저로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말처럼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양육비까지 되겠다고 했으면 진짜로 100번 양보한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이는 절대로 키울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약속한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니 접점이 없는 거죠. 도저히 좁혀질 수가 없어 보였어요. 난자까지 제공하는 대리모든 아이만 낳아주는 대리모든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웃기는 게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아버지와 그 여자는 답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시아버지랑 그 여자랑 언제까지 그러고 싸우든지 상관없지만 태어난 아이가 너무 불쌍할 뿐입니다. 솔직히 그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처구니 없게 그토록 엽기적인 발상을 하고 계약서라는 것까지 작성하며 두 사람이 벌인 일을 그 일의 결과를 남편과 제가 수습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남편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애당초 남의 자식을 키우게 할 순 없다며 자기 핏줄을 입양시키겠다고 마음먹은 시아버지의 엽기적인 발상도 기가 막히는데 일이 잘못되니 무책임하게 미루기만 하는 꼴이라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아이를 저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을 테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가 나서서 고소고발을 할 생각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볼 작정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배 아파 낳은 그 아이를 결국에는 보육원에 맡길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천벌받을 몹쓸년이라면서 시아버지가 제게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더군요. 그러면서 애를 보육원에 갖다 버리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셈이냐며 그러지 말고 아이를 입양하라는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아버님이고 그 여자고 정말 방법만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가 있길래 부모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버님은 이 와중에도 아직까지 입양 얘기를 하시더라. 아이를 어떻게 하려는지 그게 걱정되기도 하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버님이나 그 여자 차단 안 하고 남겨놓은 메시지 확인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젠 정말 나도 한계인가 봐. 마음이 너무 힘들어. 자기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어. 내 마음도 자기 마음이랑 똑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아이 생각만 하면 나도 정말 너무 괴로워. 내가 이러는 게 맞나 싶고 당장 가서 아이는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아버지가 벌인 일들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여기저기야.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던 거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저질러 놓으신 일을 내가 책임진다면 아버지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끝까지 모르실 거야. 인정하지도 않으실 거고 말이야. 자식이 저지른 일을 부모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듯이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대로 저지른 일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자기도 이제 신경 끄고 잊어버려.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우리가 가족에게 갖는 애틋함이라는 게 좀 특별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달라. 핏줄이라니 그게 뭐라고. 가족은 그런 게 아니잖아. 나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잊어버릴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시아버지와 그 여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끔찍한 짓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그지없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으려고요.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명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언젠가는 그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보다 몇 배 큰 죗값으로 그 벌을 돌려받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다 잊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일들만 하고 살래요. 이제 저희 아이를 입양해도 좋을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남편과 본격적으로 입양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답니다.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죠.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